3절 연습 문제 잘 푸시고 이 영상 보시는 독서클럽 회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3절 연습 문제에서 포기하기 쉽다고 했더니 유튜브에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3절 무사히 건너뛴 분들이죠. 4절부터 20절까지는 비교적 쉬우니까 진도를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독서클럽 회원 여러분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독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쓴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갖고 온 건데 그냥 가벼운 교양 강좌 듣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의어라고 부르는 것을 논리학자들은 애매어라고 불러요. 다의어를 설명할 때 제가 즐겨 쓰는 사례를 독해력 강화도구 3가지에 써놨는데 팔뚝입니다. 팔뚝. 자, 이거랑 요것 중에 뭐가 팔뚝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팔뚝, 이것도 팔뚝. 팔뚝에 매달린다 그러면 어디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팔뚝만한 잉어를 잡았다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처럼 팔뚝이란 하나의 단어의 뜻이 2가지 이상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가 팔뚝이라는 단어를 그때그때 다른 의미로 아주 자유자재로 써왔음에도 이런 걸 설명해주면 다들 너무 재밌어해요.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자, 이러한 다의성은 외국어를 배울 때 확 드러나곤 해요. 우리는 A1, A2를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A1은 이렇게 표현하고 A2는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는 2가지 이상으로 표현하는구나. 언어마다 개념을 구분지어 놓은 길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배운 데서 깨닫는 재미가 있고 또 내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참고로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구분지어 놓은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더글라스 호프스테더가 쓴 사고의 본질이란 책도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용으로도 괜찮고요.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뻐요. 읽어보면 재미도 있고요. 제목부터 뭔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사고의 본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A의 B 혹은 A와 B 이런 제목 보면 너무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요. 참고로 제가 쓴 책도 국어의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마다 사고를 구분지어 놓은 길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로 1인칭 복수를 나타내는 방식을 갖고 왔어요. 우리는 1인칭 복수를 우리, 영어로는 we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내죠. 그런데 베트남어나 필리핀어에서는 청자가 제외된 우리와 청자가 포함된 우리를 단어로서 구분합니다. 우리 먼저 밥 먹고 올게. 이거는 청자가 제외된 우리죠. 우리 이 책 끝까지 공부해봐요. 이때의 우리에는 여러분, 즉 청자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라는 표현이 다이어인지도 몰랐는데 다른 나라 말 보니까 이게 다이어인 게 확실하죠. 재밌다. 그런데 크로키어를 보면요, 청자가 제외된 우리와 청자가 포함된 우리를 또 이렇게 나눠요. 이런 이유로 수능 국어 문법 문제 중에 우리에다가 밑줄 다 그어놓고 뜻이 다른 걸 찾아라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표현은 하나지만 의미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최근에 언어학자, 논리학자들이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을 갖고 논문을 내면서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마누라는 1인칭 복수의 마누라가 아니라 1인칭 단수 나의 마누라인데 왜 우리 마누라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가 진지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 마누라 치면은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걸 재밌게 읽어보셔도 되고 이런 논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마누라,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표현을 쓰고 사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사례 선택지 제시 방식. 한국어에서 이거나 또는 이제 영어로 오아라 그러죠. 이것들은 다의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천재이거나 사기꾼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을 할 때 그는 천재이면서 사기꾼이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닫아둔 상태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천재이고 사기꾼이 아니거나 혹은 천재가 아니고 사기꾼이거나 이 둘 중 하나라는 의미로 그는 천재이거나 사기꾼이다 라고 말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이 3에 대해서 O 또는 X로 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표현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나도 일종의 애매어, 다의어입니다. 흥미롭게도 라틴어를 보면요, 3과 같은 경우도 긍정할 때에는 VEL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3과 같은 경우를 배제할 때에는 AUT라는 단어를 써요. 3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이게 티가 안 난다. 만약에 3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는 천재이거나 사기꾼 둘 중 오직 하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나타내야 돼요. 그냥 그는 천재이거나 사기꾼이다 라고만 나타내면 3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해서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거나 라는 표현이 있으면 기본값이 3번과 같은 경우를 허용하는 거예요. 천재라고 해서 사기꾼이란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기꾼이라고 해서 천재라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이면서 동시에 사기꾼의 가능성을 허용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비베타적이라 그러고요.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베타적이라고 해요. 기본값은 뭐다? 비베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이거나 어떤 기호로 나타낸다고요? 젓가락골 V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 V 어디서 왔게요? 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요 V 무슨 뜻이다? 비베타적이다. A 이거나 B
이때 이거나는 A이면서 B가 되는 상황에 열려있다. A이면서 B가 되는 경우를 허용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중에 배워요. 자, 그리고 기호 만드는 방법. 제가 이거나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 수험서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학자들이 두 개념이 대칭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나타내는 기호로 요걸 나타내는 기호를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ohm이라고 있는 요 기호는요, 전기 저항을 나타냅니다.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느냐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과 대칭적인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느냐, 영어로는 컨덕턴스라 그러는데 그걸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요겁니다. 개념적으로도 이 전기 저항의 역수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개념적으로 대칭적이고 거꾸로니까 이 기호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발음도 ohm이니까 스펠링을 거꾸로 해서 mo라고 읽습니다. 전기 저항, 전기 전도.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따라서를 나타내는 기호고 뒤에서 소개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은 이 기호는 무슨 뜻일까요? 네, 왜냐하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를 뒤집어서 대칭적인 의미의 왜냐하면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나를 나타내는 요 기호를 뒤집어서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이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해요. 무엇보다 피셀리트 시험을 친다면은 시험장에서 꽈배기를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시옷을 그리는 게 조금이나마 시간이 단축돼서 저는 수험서에서는 이거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논문 내시기 위해서 타이핑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꽈배기가 편하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요걸 이고로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호도 뒤에서 배울 텐데 이거는 항상 참인 문장을 가리켜요. 자, 그렇다면 퀴즈. 이 기호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요거는 모순을 나타내요. 항상 참인 문장과 모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진 뒤에서 따로 또 배울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재미있었죠?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자.